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그날, 외딴 버스 정류장.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의 차 뒷모습만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폭풍을 이용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평생 일군 그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비닐하우스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농부입니다. 40년을 흙과 함께 살아왔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손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남편은 아들 태식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는 제 유일한 핏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로에 불을 지피며 밤을 샜고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작물을 돌봤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다 굳었습니다. 특히 왼손 검지와 중지는 거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허리는 디스크 4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도 없었고 농사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요.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무릎, 두 번째는 왼쪽 무릎. 수술 후 재활 기간에도 농사를 쉴 수 없어서 목발을 짚고 비닐하우스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일한 이유는 단 하나, 태식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중학교 때는 전교 3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금순이 너 아들 덕 보겠다. 저렇게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태식이를 위해 야식을 만들어주고 추운 겨울이면 방에 전기장판을 틀어주었습니다. 제 방은 추워도 태식이 방만큼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태식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시장에 농산물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팔면 조금이라도 더 남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태식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태식이가 입학하는 대학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곳에서 공부한다니.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을 흙을 만지며 살았지만 제 아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태식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죠. 제가 한 달 농사 지어서 버는 돈이 150만 원 정도였으니 제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태식이에게 보낸 셈입니다.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은 10년 넘은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만큼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태식이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수경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울 가려면 제대로 차려입어야 한다며 한복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60만 원짜리 한복이었는데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기꺼이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는 큰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 화려해서 어디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경이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식이는 결혼 후 10년간 따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파트에서 살았죠.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1년에 설과 추석, 그리고 제 생일 정도였을까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내려와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전화도 제가 먼저 걸어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6개월 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갑자기 태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내려가도 돼?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날 저녁 태식이가 수경이와 함께 큰 짐을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박스 여러 개가 차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무슨 일이니? 너희 집은? 그게 회사가 부도나서 집을 정리했어. 태식의 얼굴은 초췌했고 수경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제 집은 방이 3개였습니다. 제 방, 태식이가 어렸을 때 쓰던 방, 그리고 창고로 쓰던 작은 방. 태식 부부에게 태식이 방을 내주고 저는 평소처럼 제 방을 썼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라 태식이가 도박에 빠져 집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4년 동안 돈을 잃었고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던 것이죠. 빚은 3억 5천만 원, 이자만 월 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쩔 수 없이 태식 부부를 들였지만 함께 사는 것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밥상을 차렸는데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식성이 달라서요. 그 후로 태식 부부는 자기들 방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는 그들이 먹고 남긴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죠. 심지어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수경이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30분 이상 나오지 않았고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써야 할 때도 문을 두드리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특히 며느리 수경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수경아, 뭐 필요한 거 없니? 없어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 눈을 보고 얘기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방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선뜻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수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꼭 갚을게요. 3천만 원.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버는 돈이 2천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니? 그게 태식 오빠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를 거짓말쟁이로 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미안하지만 안 돼.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그리고 그 돈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야.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줌마가 며칠 전에 제게 귀띔을 해주었거든요. 금순아, 너희 아들 요즘 도박한다는 소문 있더라. 조심해. 뭐? 도박이라니? 응, 내 조카가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태식이가 밤마다 휴대전화 보면서 도박하는 걸 봤대. 온라인 카지노 그런 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만약 정말 도박에 빠졌다면 제가 돈을 빌려줘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경이는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수경이는 들어오자마자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말도 없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수경이는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냉장고 문도 쾅쾅 닫고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다시 씻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안 씻은 것처럼요. 6개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태식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 전에 집을 나섰죠. 비닐하우스로 가서 혼자 일하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태식 부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9시가 되면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낼 때도 그들이 먹을 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김치를 꺼내 먹었는데 그게 수경이가 담가 놓은 것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김치 드시지 마세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아온 집인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새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태식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9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식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태식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러네.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죠? 죄송해요. 수경이까지 나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로 반성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온 이유가 있어. 엄마 땅 있잖아. 고속도로 보상금 나온대. 뭐? 보상금? 응. 이번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엄마 땅 바로 옆으로 지나간대. 8억 정도 나올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땅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이야. 4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놓은 땅이었습니다. 당시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발 지역이 되어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8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시내 은행 본점에 가서 서류 좀 준비해야 해. 보상금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대. 은행? 그럼 우리 동네 농협에서 하면 안 되니? 안 돼요, 어머님. 토지 보상 같은 건 본점에서만 처리된대요. 우리가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수경이가 서류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챙겨줘서 고맙구나. 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을 차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습관대로 중요한 서류와 도장, 통장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토지 문서도 빠뜨리지 않고 넣었습니다. 제 집 금고에 보관하던 중요한 문서들이었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전날 밤 충전을 깜빡해서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아이고, 충전을 했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었지만 시내 은행 갔다 오는데 몇 시간이면 될 것 같아 그냥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1년 전 통신사에서 노인 고객용으로 나눠준 최신 시니어폰이었습니다. 큰 글씨의 버튼도 커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폰에 제가 모르는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휴대전화가 제 목숨을 구하고 범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9시 태식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색 중형 세단이었는데 태식이가 3년 전에 중고로 산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태식과 수경이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저까지 3명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용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태식아. 폭풍 온다는데?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괜찮아요, 엄마. 은행 업무 금방 끝나요. 오전 중에 다 돌아올 거예요. 태식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내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차는 계속 국도로만 달렸어요. 주변 풍경을 보니 제가 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아, 여긴 어디니? 은행 가려면 고속도로 타야 하는 거 아니니? 아, 고속도로 공사 중이래요. 우회해서 가는 게 더 빨라요. 하지만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논밭과 산만 보이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간혹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제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였죠. 아이고, 배터리가 거의 없네. 그때 수경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보조 배터리 드릴게요. 휴대폰 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수경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수경이가 휴대전화를 받더니 차 문 옆 수납함에 그냥 넣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 수경아. 그거 충전 안 시키니? 아, 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보조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차는 계속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가끔 낡은 농가가 보였고 곳곳에 폐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시내로 가는 길이 맞나 싶었습니다. 태식아, 이 길로 가면 시내까지 얼마나 걸리니? 30분만 더 가면 돼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시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람도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폭풍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날씨가 이상한데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태식과 수경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더 갔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외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논밭뿐이었고 가장 가까운 집도 최소 2km는 떨어져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낡은 철제 지붕과 나무 벤치가 전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기둥 4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었고 벤치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니 하루 3번 운행,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7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판은 햇빛에 발에서 글씨가 희미했고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차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경이는 앞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앞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멈춘 걸까요? 갑자기 태식이가 한숨을 크게 쉬며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왜 그래, 태식아? 무슨 일이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태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 무슨 일인데? 제가 중요한 서류를 하나 빠뜨렸어요. 토지대장 원본이요. 서류? 무슨 서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토지 보상 받으려면 토지대장 원본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집 책상 서랍에 두고 왔어요. 은행에서 원본 확인 안 하면 절대 처리 안 해준대요. 수경이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은행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했어요. 원본 없으면 오늘 업무 처리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다시 예약 잡으려면 한 달은 걸린대요. 토지 보상 업무는 예약제라서요. 그럼 어떡하니? 우리 다시 집으로 가야 하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게다가 폭풍도 오고 있는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수를 했어요.
태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빨리 돌아가자. 날씨도 안 좋은데.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뭐?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차 오래 타면 멀미하잖아요. 벌써 1시간 가까이 타셨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차 멀미 안 해. 평생 차 타고 다녔는데. 수경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1시간만, 아니 40분이면 제가 다녀올 수 있어요. 제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너무 외진데잖아. 차라도 다닐까 싶은데. 엄마, 괜찮아요. 여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지붕도 있고 벤치도 있고 비 안 맞게 쉬실 수 있어요. 버스는 언제 와? 저는 시간표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올 테니까. 정말 40분이면 돼요. 집까지 20분, 서류 찾는데 5분, 다시 오는데 20분. 넉넉히 잡아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엄마, 태식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식이가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제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차에서 3시간을 더 계시면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태식이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1시간만 기다릴게.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도 좀 뻐근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빨리 다녀올게요. 태식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옷깃이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수경이도 내려서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편하게 쉬시다가 금방 올게요. 수경이가 제 가방을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벤치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야 하니까 휴대전화. 제가 말하려는데 태식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엄마 휴대전화 배터리 없잖아요. 제가 차에서 충전해 놓을게요. 그래야 엄마가 나중에 쓰실 수 있죠. 그래도 만약에 엄마 1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와요. 혹시 정말 급한 일 있으면 저기 저 집 보이시죠? 태식이가 멀리 보이는 농가를 가리켰습니다. 응. 저기 가시면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정말 빨리 올 테니까.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식이가 가리킨 집은 너무 멀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태식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경이도 재빨리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태식이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50m, 100m, 200m. 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봤습니다. 차가 도로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쌩쌩 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풀이 바람에 눕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아니, 당연히 돌아오겠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차가 버스 정류장에서 500m쯤 떨어졌을 때 태식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이제 작은 점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수납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1년 전 통신사에서 노인 고객용으로 나눠준 최신 시니어폰이었습니다. 이 폰에는 제조사가 노인 안전을 위해 만든 긴급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30분 이상 한 곳에 정지해 있으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 시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아서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이 기능이 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수납함에 놓이고 10분쯤 지났을 때 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었고 차 안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버스 정류장에서 1km쯤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식이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식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수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우리 엄마인데.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3억 5천 빚에 이자만 월 400이야. 고속도로 보상금 안 나오면 우리 완전히 끝이라고. 수경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우리 도와준 적 있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우리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눈치 봤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집에서 우리 무시하고 밥도 따로 먹고 돈도 안 빌려주고. 그게 엄마야? 수경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폭풍주의보 떴으니까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65세면 충분히 사셨어. 수경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는 하루에 버스 3번밖에 안 와. 다음 버스까지 4시간이야. 그 사이에 그래도 혹시 누가 지나가면. 태식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우리가 가져왔고 누가 그런 외진 곳을 지나가겠어? 오늘 폭풍 온다는데 사람들 다 집에 있을 거야. 그래도 내일 발견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고 폭풍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면 돼. 수경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수경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태식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박 빚은 어떡하고? 벌써 이자만 2천만 원 넘게 밀렸어.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망해. 시어머니 땅으로 보상금만 받으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태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휴대전화는 42분간 그들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시간만 기다리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 시간표를 다시 봤습니다. 하루 3회 운행, 오전 6시, 오후 7시. 지금은 오전 9시 50분. 다음 버스까지 무려 4시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사이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휴대전화도 없는데.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폭풍주의보는 어느새 폭풍경보로 바뀌었고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이 있었지만 빗물은 옆으로 날아와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 외딴 곳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지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비는 거의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제 옷은 완전히 젖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점점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의식이 희미해지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식이가 정말 날 버린 건가? 40년을 키웠는데 제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렀어요. 누구세요? 저 박정우라고 해요. 농협 직원이에요. 오늘 고객님 댁 방문 약속이 있었는데 폭풍 때문에 취소되어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누가 쓰러진 것 같아서 정우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금순 할머니세요? 그래, 내가 이금순인데 너는? 할머니, 저예요, 박정우. 15년 전에 할머니께서 제 대학 등록금 농협 앞에서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농협 앞에서 등록금 때문에 울고 있던 고등학생. 제가 1년치 딸기 수학금 350만 원을 쥐어줬던 그 아이. 내가 그때 그 학생이니? 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갔고 지금 농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이런 곳에?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제 체온을 쟀습니다. 체온 33.1도. 중등도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담요 안에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도왔던 그 학생이 이제는 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저체온증과 초기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침대 옆에는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정우야, 내가 살았구나.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노인 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에 했대요. 폭풍 속에 외딴 곳에서 발견된 노인,
보호자 연락 두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정우야. 저는 정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식과 수경이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갔다는 것,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 은행 간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농협 직원이라 토지 관련 정보를 좀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 정우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땅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래요. 보상금이 8억 2천만 원 예상된대요. 하지만 아직 협의 단계라 실제 받으려면 1년은 걸릴 거래요. 뭐? 8억?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작년 11월에 3억 원 대출이 나갔어요. 내가 대출을? 말도 안 돼. 나는 은행 간 적도 없어.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비대면 대출이래요. 공인인증서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그건 내 휴대전화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식 부부가 6개월간 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겁니다. 밤에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온 것도 계획적인 것 같아요. 정우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식 부부를 찾아 제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식 부부는 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서울 강남의 새 오피스텔로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수경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피해자 이금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전화요? 그게 빨리 제출하세요. 압수영장 나왔습니다. 결국 수경이는 가방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죠.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니어폰의 긴급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42분간의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폭풍 오는데 여기 두고 가면 끝이야. 내일 발견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고 시어머니 땅으로 보상금만 받으면. 태식과 수경이의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존속 유기치상죄를 넘어 존속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구나.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일주일 후 퇴원한 저는 정우와 함께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 부부는 짐을 싸서 오피스텔로 도망간 상태였죠.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사용하던 방이 어디예요? 저쪽입니다. 경찰과 함께 태식이 방을 수색하던 중 형사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메모, 아이디, 비밀번호, 빚 3억 5천만 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보상금 계산서, 8억 2천에서 대출 3억을 빼면 순수익 5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메모, 생년월일 6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견적서 3장. 형사가 장례식 견적서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거 날짜가 10월 17일이에요. 할머니가 버려진 날 3일 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랍 맨 밑에서 발견한 수경이의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앞부분 몇 장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행 후에 태우려 했던 것 같은데 다 태우지 못한 모양입니다. 형사가 타다 남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6월 15일. 시어머니 집에 들어온 지 3개월. 매일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한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7월 1일. 시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 거절. 우리는 가족도 아닌 듯. 9월 10일. 부동산 카페에서 정보 확인. 시어머니 땅이 인터체인지 예정지. 대박. 보상금 8억. 대출 3억 갚고 5억 남음. 9월 18일. 남편 도박빚 이자 만월 400.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시어머니만 없으면. 10월 1일. 시어머니 휴대폰 비번 알아냄. 10월 5일. 비대면 대출 신청 완료. 하지만 시어머니 명의라 못 쓰겠네. 10월 12일. 방법은 하나뿐. 10월 17일. 폭풍 예보 확인. 20일. 외진 곳에 두고 오면 자연사. 휴대폰은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수첩이 불에 타서 읽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장례식 견적 3곳, 제일 싼 곳 280.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이건 존속살인 미수로 기소해야겠어요. 경찰은 주변 CCTV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km 떨어진 마을 입구 편의점 CCTV에 결정적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태식과 수경이가 편의점에 들어와 소주 2병과 오징어포를 삽니다. 계산하면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간은 제가 버려진 지 불과 40분 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200m 떨어진 농로 방범 CCTV에는 태식의 차가 길가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태식과 수경이의 휴대폰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수경이 휴대폰 검색 기록. 10월 10일 폭풍주의보 예보 경기 북부. 10월 12일 저체온증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10월 15일 노인 저체온증 사망 사례. 10월 17일 유기죄 자연사 인정되나요? 10월 19일 시어머니 상속 절차. 태식이 휴대폰 검색 기록도 모두 알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새벽 6시 경찰 특수팀이 태식 부부가 숨어있는 강남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문이 열리고 태식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박태식, 한수경, 존속 유기치상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은행 업무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왔습니까? 그게 잠깐 기다리시라고. 3일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죠? 신고도 안 하셨고요.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형사가 증거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피해자 할머니 휴대전화입니다. 당신네 오피스텔 서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당신들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수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가 대학 동기인 서민재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서민재 변호사는 제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죄 중 하나인 존속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풍 속에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으며 이는 존속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자동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오는데 여기 두고 가면 끝이야. 내일 발견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고
시어머니 땅으로 보상금만 받으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자기 낳아준 어머니한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점 CCTV 영상. 폭풍 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불과 40분 후에 소주를 사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수경이의 수첩을 확대해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외진 곳에 두고 오면 자연사. 재판장님, 이것이 우발적 범행입니까?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존속살인 미수입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휴대폰 검색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검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수경, 저체온증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노인 저체온증 사망 사례, 유기재 자연사 인정되나요? 박태식, 외딴 곳 버스 정류장, 존속 유기재 처벌 수위.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지 잠깐 기다리게 한 것일 뿐이며 사망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견적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장례식 견적서 3장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범행 3일 전.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전제로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만약의 사태? 건강한 65세 여성이 갑자기 사망할 만약의 사태를 3일 전부터 준비했단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태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아내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저 도박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수경이가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먼저 엄마만 없으면 우리 인생 펴진다고 했잖아. 도박 빚 만든 것도 당신이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시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뭐? 당신이 먼저 보상금 8억이라고 침 튀기며 말했잖아. 판사가 강하게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 법정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당신 도박 빚 3억 5천, 이자만 400씩 나가는데 어떡하라고. 판사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피고인들, 한마디만 더 하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우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15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피해자 할머니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35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1년 동안 농사지어 번 돈 전부였습니다. 방청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증인에게 왜 그런 도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농협 앞에서 등록금 때문에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거라. 나중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분이 친자식한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40년을 허리 굽혀 농사 지으시며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며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 체온은
33.1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사망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이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평소 피고인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6개월 전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이 도박비 때문에 집을 잃어서 제 집에 들어왔죠. 함께 살면서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며느리가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네. 도박 빚 갚는데 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주면 또다시 도박을 할 것 같았습니다. 거절 후 피고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런 피고인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상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말을 걸었거든요.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40년을 농사지었습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가 얼까봐 밤새 불을 지폈고 여름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작물을 돌봤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다 굳었고 허리는 디스크 4개입니다.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폭풍 속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장례식까지 알아보고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석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도박에 빠져서 돈이 너무 급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출소하면 정말 잘할게.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경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집에서 6개월 동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저도 사람인데,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또는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한수경, 당신은 6개월간 눈치 보며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4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서 농사 지으며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박태식, 당신은 도박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정신없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 한수경은 피해자를 폭풍 속에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존속살인 미수로도 볼 여지가 있으나 확정적 살해의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여 존속유기치상죄를 적용합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생명의 위협에 처했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특히 피고인 한수경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며 수첩에 범행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범행 후에도 구조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한수경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태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 박태식은 도용된 대출금 3억 원을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이금순 씨는 어떠한 채무 책임도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금 5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원합니다. 토지 보상금 수령 권한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으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9년은 너무 길어. 저는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은 없습니다. 교도관이 태식과 수경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도박만 안 했어도. 닥쳐. 내가 욕심부린 거잖아. 시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우, 서민재 변호사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다, 정우야. 변호사님도. 너희가 아니었으면 저는. 할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 농사는 이제 못 지을 것 같아. 허리도 안 좋고 나이도 있고. 그럼 편히 쉬셔야죠. 아니, 쉬기는 아까워. 대신 다른 일을 해볼까 해. 어떤 일이요?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1년 후 토지 보상금 8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절반인 4억을 들여 다시 피는 들꽃 쉼터를 열었습니다. 자식에게 유기당하거나 학대받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죠. 제 농지 중 건물이 없던 1000평을 쉼터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작은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우리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 싸 먹어요. 아이고, 금순아. 우리가 이 나이에 다시 흙을 만질 줄이야. 72세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요양원에 버려졌다가 쉼터로 온 분이었죠. 금순 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네요. 아니에요, 할머니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정우는 농협 직원 신분으로 쉼터 어르신들의 금융 상담과 연금 관리를 무료로 도와주었고 서민재 변호사는 매주 금요일 무료 법률 상담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저희 결혼식인데요. 줄에 서 주시겠어요? 정우가 약혼녀 수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줄에? 내가? 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정말 고맙다. 3년 후 쉼터는 이제 28명의 어르신이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취재를 왔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힘들지 않아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매일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태식의 면회 신청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한 번도 안 가보실 거예요? 아니, 정우야.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보냈어.
내 마음속에서도 보냈고, 하지만 그래도 정우야,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나는 그저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해. 그게 진짜 복수인가요? 그래. 미움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복수가 아니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지. 정우의 딸 희망이가 태어난 날, 정우 부부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딸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우리 딸의 진짜 할머니로.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희망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마. 희망이요? 그래. 나는 너희들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거든.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지금 제 나이 70세입니다.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매일을 삽니다. 정우의 딸 희망이가 5살이 되어 쉼터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입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희망이. 할머니가 오늘 딸기 땄는데 먹을래? 네. 할머니 딸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식은 2년 전 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수경이와는 교도소에서 이혼했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좋아. 우리 금순이 솜씨가 최고지. 그럼요. 금순 원장님 음식 먹으려고 여기 왔다니까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쉼터를 가득 채웁니다. 창밖으로는 우리가 함께 가꾼 텃밭이 보입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작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